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에 사연 보내려니 좀 쑥스럽네요. 다른 사연들 보면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황당하고 통쾌한 이야기도 있던데 제 사연도 그에 못지않게 재미있는 사연이라 생각해서 보내게 되었어요. 제 사연은 저보다 한 살 어린 손아래 동서 이야기예요. 인성이라고 개나 줘버린 상종 못할 인간이죠. 그동안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참고 살았는데 이번엔 통쾌하게 뒤통수 날려줬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우선 저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저는 화목한 부모님 사이에서 늦둥이로 태어나 형제자매 없이 외동으로 자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부모님은 두 분 다 40대 중후반이었으니 그때 기준으로는 많이 늦은 편이었죠. 저는 아버지를 닮아 성격이 똑부러진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런 것 같았죠. 그리고 경쟁심이 강했기 때문에 지는 걸 싫어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반에서 1등하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언제나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노력했죠. 가끔 독하다는 말을 듣기도 했어요.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할 일만 집중해서 하는 모습이 독사 같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전 어린 나이에 금방 성공할 수 있었어요. 저는 20대 초반, 대학을 중퇴하고 개인 사업을 시작했죠. 부모님이 반대하긴 했지만 제가 꼭 하고 싶은 사업이 있었어요. 무슨 분야인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릴 때부터 관심 있던 분야라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걱정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전 왠지 모르게 성공할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 조사와 공부도 정말 많이 하고 부모님께 제 계획을 말씀드린 끝에 결국 설득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저를 믿고 사업 자금을 조금 지원해 주셨죠. 솔직히 제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모은 돈으로는 부족했는데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니 정말 감사했어요. 그 이후 저는 사업을 키우기 위해 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밤낮 없이 발로 뛰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라는 게 역시 생각대로 되지만은 않았어요. 중간에 자잘하게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미수금 때문에 골머리 앓은 적도 많았죠. 그럴 때마다 지금이라도 사업을 접고 취직해야 하나 하는 유혹에 흔들렸지만 그래도 이왕 시작한 거 끝까지 해보자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그런 저의 노력을 하늘이 알아준 걸까요?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쯤 되자 점점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거래처도 하나둘씩 늘고 실력 있는 직원들도 채용하다 보니 점점 회사가 안정되기 시작했죠. 기존에 조그만 7평짜리 사무실에서 시작했던 저희 회사는 점점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업 5년차 때에는 30평짜리 사무실에 직원도 15명 이상 두고 일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잘 풀리자 부모님도 정말 좋아하셨죠. 저는 이렇게 잘 된 게 다 부모님 덕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부모님께 투자받은 돈의 정확히 5배를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받은 부모님은 깜짝 놀라시더군요. 어머, 현정아, 이게 다 뭐니? 우리 이 돈 필요 없는데. 어머니가 극구 손살에 치며 거절하시길래 제가 다시 손에 통장을 쥐어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니까 안 받으시면 안 돼요. 그러자 옆에 있던 아버지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이런 돈은 네 사업에 보태 쓰지 뭐하러 우리한테 주니? 받은 셈 칠 테니 도로 가져가거라. 아버지까지 거절하시니 조금 서운했어요. 그래도 딸내미가 열심히 벌어서 선물로 드리는 건데 그냥 받아주시면 좀 좋아요. 그래서 전 어머니 아버지 손을 잡고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아빠, 저 돈 많아요. 이거 다 드려도 회사에 쓸 돈 엄청 많은걸요? 그러니까 거절하지 말고 얼른 받으세요. 자꾸 거절하시면 저 서운해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그제서야 부모님이 멋쩍게 웃으며 돈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너무 장하다며 저에게 고맙다 하셨죠. 저는 부모님의 응원 속에 더욱 열심히 회사를 키워갔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12년 만에 저는 직원을 100명 이상 두고 있는 꽤 규모 있는 회사의 사장님이 되었어요.
물론 제가 열심히 한 것도 있었지만 운도 많이 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족한 제 밑에서 열심히 일해준 직원들의 노고도 있고요. 그때가 제 나이 33살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앞만 보고 달렸던 것 같아요. 남들 다 하는 연애도 한번 못 해보고 여행도 못 가보고 사업에만 목숨 걸고 살았죠. 저희 직원들이 저보고 사장님 같은 분이 왜 결혼 안 하시냐고 하는데 결혼할 남자가 있어야죠. 사실 제 사업이 어느 정도 크고 나자 주변에 선자리가 많이 들어왔어요. 의사, 판사, 변호사도 있고 부잣집 자제분까지 정말 많았죠. 하지만 전 그런 인위적인 만남엔 거부감이 있어서 전부 거절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차라리 그런 집에 시집 갈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아무튼 전 좋은 사람이 있으면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남자를 만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부모님도 점점 걱정이 많으셨어요. 아무래도 두 분이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 손주도 못 보고 돌아가실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았죠. 게다가 자식이라곤 저 하나뿐이니 다른 손주를 기대할 수 없었어요. 전 그런 부모님께 죄송했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만나서 결혼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괜히 급하게 이상한 사람 만나 결혼했다가 불행하게 살면 그게 더 불효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도 처음으로 사랑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 남자를 만나게 된 건 자전거 동호회에서였습니다. 회사가 어느 정도 커지고 저도 시간적 여유가 좀 생기다 보니 조금 삶이 무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 집, 회사만 반복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생각해보니 저에겐 제대로 된 취미조차 없다는 걸 깨달았죠. 회사 직원들 보면 퇴근 후에 취미로 뭘 배우러 다니기도 하고 주말에 등산이나 운동을 다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하더군요. 저는 하다못해 영화 보거나 책을 읽는 취미조차 없었어요. 책을 읽긴 했지만 전부 업무 관련된 책이었고 여가를 위해 책을 읽는다는 개념이 없었죠.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제 삶이 좀 안쓰럽게 느껴졌어요. 물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회사를 이만큼 키울 수 있었던 거지만 그래도 저라는 사람 자체는 일 외에 다른 즐거움을 모르고 살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젠 저에게도 조금은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으로 자전거 동호회를 찾아 가입하게 됐습니다. 사실 자전거는 어릴 때 타보고 안 타봐서 완전 초보였는데 초보자도 가입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른 동호회 회원님들의 도움으로 자전거도 적당한 걸로 사고 첫 오프라인 모험을 나갔죠. 그리고 따뜻한 햇살이 일렁이는 봄날, 처음으로 나간 동호회 모임에서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자전거를 잘 타지 못해 어색해하는 저에게 처음 말 걸어준 남편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죠. 중학교 때 학교 선생님을 짝사랑했던 이후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죠. 저와 남편은 서로 빠르게 가까워져 어느새 연인 사이가 되었답니다. 남편과의 사이는 정말 좋았어요. 아무래도 동호회에서 만났다 보니 취미도 비슷하고 또 남편이 사근사근한 성격이라 특별히 싸울 일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여태까지 저를 회사 상사나 거래처 사장이 아닌 평범한 여자로 봐주는 남자는 없었어서 더욱 특별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만난 이후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국 우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됐습니다. 제 남편은 평범한 집안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남편도 절 그렇게 알고 있었죠. 사실 잘 나가는 회사 사장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할까봐 여태 누가 물어보면 그냥 회사원이라 얘기했는데 그냥 처음부터 솔직하게 얘기했어야 됐나 봐요. 아무튼 남편은 제가 본인이랑 비슷하거나 더 적게 버는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하루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현정아, 지금 힘들어도 조금만 더 버텨줘. 내가 꼭 성공해서 든든한 가장이 될게. 내 아내, 내 아이는 꼭 내가 남부럽지 않게 먹여 살릴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차마 지금 내가 다니는 회사가 사실 내 회사다라는 말을 꺼낼 수 없었어요. 남편은 보수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터라 집안의 가장은 무조건 남자가 돼야 한다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남자로서 자존심이 강해서 제가 본인보다 훨씬 돈을 잘 번다는 걸 알면 분명히 충격받고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을 게 분명했어요.
그래서 저는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에게도 시부모님에게도 전부 그 사실을 비밀로 하고 말았죠. 그리고 그게 나중에 불화의 씨앗이 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얼마 후 저는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고 남들처럼 알콩달콩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똑같이 출퇴근했고 월급 통장도 제가 관리했기 때문에 남편은 저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남편을 속이는 게 미안하긴 했지만 나중에 꼭 보상해 줄 생각이었죠. 몇 년 후가 될진 모르지만 남편이 회사 일을 힘입어쳐 하거나 쉬고 싶다고 할 때 통 크게 목돈을 선물로 줄 생각이었거든요. 그 후에는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전엔 그냥 지금처럼 아기자기하고 평범하게 살아도 괜찮겠다 싶었죠.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저희가 결혼한 그 다음 해에 도련님이 결혼했는데요. 도련님이 데려온 동서가 문제였어요. 문제의 동서를 처음 본 건 도련님의 상견례 자리에서였어요. 동서는 도련님보다는 2살 어렸고 저보다는 1살이 어렸습니다. 그런데 무슨 우연의 일치인지 동서가 저랑 같은 분야 회사에서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실은 저희 시어머니 말씀 때문에 알게 되었어요. 한창 한정식 집에서 어른들끼리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어머니가 사돈에게 이러시더군요. 저희 큰며느리도 새아가랑 같은 업종에서 일하거든요. 가족인데 서로 정보 공유도 하고 돕고 지내면 참 좋겠네요. 이런 것도 다 인연이 아니겠어요? 그러자 안사돈 어른이 이러시더군요. 어머, 그러세요? 잘 됐네요. 그런데 우리 지영이가 다니는 회사가 워낙 엘리트들만 뽑는 곳이라 수준이 비슷해야 서로 도울 텐데. 지영아, 형님한테 잘 알려드려. 그래야 네 형님도 좋은 회사로 이직하지 않으시겠니? 그 말을 들은 저는 뒤통수가 얼얼했어요. 제가 무슨 회사 다니는지 말한 적도 없는데 무작정 동서보다 안 좋은 회사일 거라 단정 짓고 말하셨어요. 엘리트들만 뽑는 회사라 하니 저희 업계에서 탑급으로 뽑히는 몇 개의 회사의 이름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중 하나이겠거니 생각만 하고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기분은 좀 나빴지만 굳이 제 정체를 밝히진 않았죠. 중요한 상견례 자리인데 저희 남편과 시부모님도 모르는 얘기를 거기서 폭로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후 도련님과 동서는 무탈하게 결혼식을 치렀고 저도 상견례 때의 일은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동서한테는 제가 본인보다 수준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머리에 박혔는지 그 이후 절 만날 때마다 은근히 무시하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 그런 느낌을 받은 건 어머니의 생신 때였죠. 저희는 어머니 생신 때마다 시댁에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용돈도 드리고 오곤 했는데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침 어머니 생신이 주말이라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미리 예약해둔 한우집에 모시고 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시댁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동선의 부부가 와 있더군요. 동서와는 따로 만날 일도 연락할 일도 없다 보니 결혼 후 처음 만나는 자리였죠. 저는 반갑게 동서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 왔어요? 오랜만이에요. 우리 식당 예약해놨는데 동선에도 같이 가요. 바로 요 앞이에요. 사실 손아래 동서이긴 해도 아직 어색해서 저도 모르게 존댓말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더 저를 무시했던 걸까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동서는 제가 무슨 허름한 동네 백반집 같은 곳을 예약한 줄 알았는지 이렇게 말했어요. 요 앞이요? 어머니 생신인데 좀 좋은 곳으로 하시지. 형님 돈도 없으실 텐데 그냥 제가 고깃집으로 모실게요. 근처 고깃집으로 가요. 정말 황당해서 웃음만 나왔어요. 돈도 없으실 텐데 라뇨? 제가 돈을 얼마 갖고 있는지 본인이 본 것도 아니면서. 아무튼 그래서 제가 동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휴, 우리도 한우집 예약했어요. 전에 먹어보니까 고기도 맛있고 인테리어도 고급스럽더라고요. 거기로 가요. 그러자 동서가 입을 삐쭉 내밀면서 불만 가득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어 시부모님을 모시고 현관을 나섰는데 뒤에서 동서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돈도 없으면서 무슨 한우야. 생색은 자기가 내고 돈은 우리 보고 내라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분명 들었지만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어차피 동선이한테 돈 내라고 할 생각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따가 제가 계산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면 되는데 굳이 말로 싸울 필요 없다고 생각했죠. 그날 정말 제 카드로 계산하자 동서가 깜짝 놀라더군요. 식사비가 몇십만 원은 그냥 나왔는데 그걸 할부도 아니고 일시불로 긁었으니까요. 그런데 맛있게 먹었으면 거기서 끝내야 하는데 또 중얼거리더라고요. 뭐야, 저러고 한 달 내내 쫄딱 굶는 거야? 사람이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아니,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혼잣말로 얘기하면 저한테 안 들릴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오니 동서의 인성이 의심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혼잣말은 저 혼자 들은 건지 아니면 일부러 저한테만 들리게 말한 건진 몰라도 다른 가족들은 전혀 모르더군요. 그런데 전 화가 난다기보단 그냥 좀 웃겼어요. 제가 본인과 같은 업종에서 일한다고 하니까 혼자서 경쟁심이 발동한 건지 그냥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게 좀 우스웠죠. 그 일이 있고 난 지 얼마 후 동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서도 저도 30대 후반이라 노산이었는데 금방 아이가 생겼다고 하니 저도 너무 기뻤어요. 아무리 동서가 얄밉다고 해도 가족이니까요. 저는 예쁜 조카가 생긴다는 사실도 너무 좋고 해서 동서에게 처음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축하의 말을 건넸죠. 동서, 임신했다면서? 정말 축하해. 아이 성별은 아직 안 나왔지? 그러자 동서는 틱틱거리는 말투로 이랬어요. 네, 성별은 왜요? 설마 아들일까봐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나저나 형님은 저보다 더 노산이라 이제 힘드실 텐데 임신은 물 건너갔네요? 저는 동서의 말에 최대한 화를 사기려 노력했어요. 임산부한테 험한 말 하기 싫어서요. 그래서 차분하게 웃음에 대답했습니다. 그치, 이제 나이도 있고 안 생기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어차피 일이 너무 바빠서 아이 생각은 별로 없거든. 그러자 동서가 푸하하 하고 비웃었어요. 그러더니 이러더군요. 형님, 괜찮은 척하지 마세요. 다 티나요. 하긴 형님네 회사는 뭐 임신한다고 해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제대로 챙겨주겠어요? 조그만 중소기업이 다 그렇죠 뭐. 저희 회사는 복지도 엄청 잘 되어 있어서 여자들이 다니기 좋은 회사거든요. 저희 회사 자리 하나 나면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지원해보세요. 아 참, 들어오기 워낙 힘든 회사니까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동서는 자기 할 말만 하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정말 황당해서 기가 찼습니다. 대체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런데 구질구질하게 다시 전화해서 따지기도 그렇고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기로 했어요. 다음 해 동서는 예쁜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전 아직까지는 아이 소식이 없었고요. 그리고 동선의 아이가 100일이 지나고 난 후 시댁 식구들과 다 같이 아이를 보러 갔어요. 전 그래도 첫 조카인데 좋은 선물 주고 싶어서 인터넷으로 많이 알아보고 아기 엄마들이 좋아한다는 비싼 브랜드의 유모차를 선물로 사갔죠. 남편한테는 몇 달 동안 돈 모아서 산 것처럼 얘기했어요. 동선의 집에 도착해서 조카를 실제로 보니 사진보다 더 귀여웠어요. 피부도 너무 부들부들하고 발가락 꼼지락거리는 게 너무 천사 같았죠. 그런데 동서는 저한테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제가 가지고 올라온 유모차 박스에만 관심이 있더라고요. 저게 뭐냐고 자꾸 묻길래 제가 대답했어요. 저 유모차가 애기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 있다길래 동서 주려고 사왔어. 마음에 들지 모르겠네. 그러자 동서가 이상한 표정을 짓더니 또 푸업 하고 웃었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저 유모차가 얼마나 비싼데 중고로 산 거예요? 중고로 살 바엔 그냥 애기 옷이나 사주시지. 다른 사람이 쓰던 걸 어떻게 써요? 전 그 말을 듣자 좀 기분이 나빴어요. 엄연히 새 박스에 담아왔는데 보자마자 중고라뇨. 제 형편으론 저것도 못 산다 이 말인가요? 저는 애써 불쾌한 기분을 감추고 동서에게 말했어요.
중고 아니야. 정품으로 제값 주고 산 건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러자 동서는 살짝 비웃는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 아니에요. 네네, 정품이겠죠. 정품이라고 생각하고 쓸게요. 동서가 그렇게 말하자 옆에 있던 남편도 조금 언짢아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한마디 하려 하는데 제가 옆구리를 푹 찔렀죠. 괜히 분란만 들지 말라고요. 남편은 기분이 나쁜지 한숨만 푹푹 쉬었어요. 잠시 후 배달 음식을 시켜서 거실에 상을 펴놓고 다 같이 먹고 있는데 어머니가 동서에게 묻더라고요. 아가, 그런데 영양제 같은 건 잘 챙겨 먹고 있니? 노산이라 건강관리 잘해야 하는데 안 그럼 나이 먹고 힘들어. 그러자 동서가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에 있던 플라스틱 바구니를 가져왔어요. 그 안에는 각종 영양제가 들어있었죠. 동서는 굳이 영양제를 하나하나 식탁에 다 꺼내더니 자랑을 했어요. 당연하죠, 어머니. 저희 회사에서 출산 선물로 이렇게 영양제 다 챙겨줬다니까요. 저처럼 능력 있는 여자는 회사에서 이런 것도 받아요, 어머니. 출산 직후에는 미역도 보내줘서 잔뜩 끓여 먹었는데요. 형님네 회사에선 이런 것도 없죠? 동서가 저에게 물었지만 전 당황해서 대답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동서가 꺼낸 영양제들이 너무 익숙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기정미역까지. 동서가 자랑이라고 보여준 그 영양제들, 칼슘제, 철분제, 유산균 등등 종류도 다양한 그 영양제들은 바로 제가 고른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희 회사에서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아시겠나요? 네, 바로 동서가 다니는 회사가 바로 저희 회사였던 겁니다. 제가 직원들 복지에 특히 신경 많이 쓰고 있어서 결혼하는 직원에게는 결혼 선물, 출산하는 직원에겐 출산 선물, 이사하는 직원에겐 이사 선물까지 다 챙겨주고 있거든요. 특히 저 출산 선물은 직원들이 출산 후에 푹 쉬고 다시 복직해서 열심히 일해주길 바라는 마음에 약사랑 상담 후 하나하나 제가 고른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동서가 자랑하고 있는 영양제들이 바로 그 영양제였다니. 전 너무 황당해서 할 말을 잃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머릿속으로 생각하느라 바빴죠. 동서가 다니는 회사의 이름을 물어본 적 없었지만 그게 저희 회사일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거든요. 예전에 직원이 몇 명 안 될 때야 제가 직접 다 면접 보고 직원 뽑았으니 모를 리 없었지만 지금은 인사팀에서 알아서 뽑고 제가 최종 승인만 하고 있어서 신입 직원들의 얼굴과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저랑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아니라면 더더욱 그랬죠. 동서를 사무실에서 마주쳤다면 당연히 알았을 텐데 몰랐던 걸 보니 아마 다른 지점에 근무하고 있었나 봅니다. 저는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최대한 진정시킨 후 동서에게 말했습니다. 좋은 회사네. 좋겠다, 동서. 그런 회사만 열심히 다녀야겠네? 그러자 동서가 어이없는 말을 했어요. 글쎄요. 다 제가 능력이 있으니 이런 대접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육아휴직 끝나고 나서 힘든 일 시키면 그냥 확 관둬버리려고요. 어차피 육아휴직도 쓸 만큼 썼겠다. 뽕은 다 뽑았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확 굳어졌어요. 회사에서 배려해주는 걸 저런 식으로 악용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에이, 그럼 너무 나쁜 거 아니야? 회사에서 잘해줬는데 의리 지켜야지. 동서는 그런 제 말을 듣더니 웃기다는 듯 깔깔거리고 웃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리는 무슨 의리예요. 형님, 회사는 그냥 돈 주는 곳일 뿐이에요. 최대한 일 안 하고 돈 뽑아내야 똑똑한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하긴 형님은 뽑아주는 곳이 없으니 이렇게 배짱 부리는 건 꿈도 못 꾸시겠어요. 저는 순간 동서의 뺨을 갈기고 싶은 것을 겨우 참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니네 회사 사장이다라고 밝힐 수도 없고 아주 속에서 천불이 났어요. 저 거만한 동서의 주둥이를 꽉 꼬매버리고 싶었죠. 그 이후 저는 인사팀을 통해 동서에 대한 정보를 알아냈어요. 동서는 원래 다른 회사에 다니다가 결혼 직전 저희 회사에 들어왔고 직급은 대리였습니다. 과장급 이상이었다면 주기적으로 하는 팀장 회의 때 분명 봤을 텐데 그게 아니어서 전혀 모르고 있던 거였죠.
저는 동서가 속한 팀의 팀장을 본사로 불러 면담을 실시했어요. 면담 내용은 바로 동서의 근무 태도에 대한 것이었죠. 제가 동서와 가족이라는 것을 숨기고 팀장에게 동서에 대해 묻자 팀장은 잠시 머뭇하더니 술술 얘기했어요. 저 대표님, 사실 그 친구가 근무 태도가 좀 안 좋긴 합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자세히 말해달라고 했죠. 그리고 들은 내용은 정말 가관이었어요. 팀장 말에 의하면 동서는 일단 근태가 안 좋다고 하더군요. 입사하고 나서 한 달 동안은 괜찮았지만 그 이후에는 5분, 10분씩 자주 지각했다고 했어요. 팀장이 주의를 줬지만 그때뿐이었다고 하고요. 연차 쓰려면 미리 결제를 받아야 하는데 당일 아침에 갑자기 병원을 간다거나 일이 생겼다면서 못 나온다고 한 적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성실함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인데 동서는 그에 반대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팀장을 다그쳤습니다. 그렇게 근태가 안 좋으면 인사평가 때 반영했어야지 왜 가만 냅뒀냐고요. 그러자 팀장이 그랬어요. 사람 뽑기 힘들어서 그냥 안고 가려고 했다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정말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신입 뽑는 건 쉬워도 경력자 뽑는 건 어려운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팀장의 사정도 이해가 갔거든요. 어찌되었든 당장 진행하던 일을 맡아 해줄 사람이 없으니 싫어도 같이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건 알겠으니 다른 특이사항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팀장의 말에 따르면 동서가 사내에서 인간관계에 문제가 좀 있다고 했어요. 팀원들을 무시하는 언행을 많이 해서 팀원 간의 사이가 안 좋고 어리숙해 보이는 직원을 따돌리기까지 한다더라고요. 동서 때문에 그만둔다고 하는 직원들도 여럿 있었어요. 저는 팀장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속에서 화가 올라 미칠 것 같더군요. 동서의 평소 언행을 봤을 때 회사 생활을 성실하게 했을 것 같진 않았지만 직원들을 따돌리고 그만두게 만들다니 정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유형의 인간이었던 겁니다. 그 이후에도 팀장의 입에서 나온 동서의 온갖 악행이 있었지만 다 얘기하기엔 너무 많으니 이 정도로만 말씀드려야겠네요. 그 후 저는 팀장에게 오늘 일은 비밀로 해달라고 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동서에 대해 단단히 벼르고 있었죠. 그리고 몇 달 후 동서는 육아휴직을 끝내고 다시 회사로 복직했습니다. 복직해서 힘든 일 시키면 그만두겠다더니 막상 또 그만한 회사는 못 찾았는지 안 그만두고 몇 년이나 계속 다녔어요. 저는 속으로 그럼 그렇지 하고 생각했어요. 그 이후에도 동서가 절 은근히 갈구는 일은 계속 벌어졌고 전 그때마다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시집 온 지 4년 정도 되었을 무렵 저를 폭발하게 만드는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얼마 전 동서네 집들이에서요. 그날은 동서네가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게 되어 시부모님과 다 같이 집들이를 간 날이었어요. 그래서 동서네 도착해서 집들이 선물도 주고 다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동서가 점심을 시켜 먹자고 하더군요. 아이 때문에 음식 준비를 하지 못했다면서 배달 음식으로 먹자고 했어요. 뭘 먹은지 한참 고르고 있는데 아버님이 짜장면이나 먹지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말대로 중국집에서 음식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메뉴를 고르는데 아버님이 먼저 짜장면을 외치자 다들 똑같이 짜장면을 골랐어요. 저도 웬만하면 메뉴를 통일하고 싶었지만 짜장면을 너무 싫어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짜장면만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체하는 게 일상이어서 굳이 먹어야 한다면 짬뽕이나 볶음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전 동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서, 난 짜장면만 먹으면 배가 아파서 난 짬뽕으로 할게. 그러자 동서가 참나 하면서 콧방귀를 뀌었어요. 그러더니 네, 짜장면 6개 시킬게요.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짜증난 말투로 동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서, 난 짬뽕으로 한다니까? 내 말 못 들었어? 그랬더니 동서가 눈을 흘기며 이랬어요. 네, 들었어요. 그런데 짬뽕이 짜장면보다 비싼데요? 형님 혼자만 짬뽕 드시게요? 그 말에 너무 어이없던 저는 황당한 눈빛으로 동서를 쳐다보았죠.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동서,
짬뽕이 비싸면 얼마나 비싸다 그래? 뭐 1,000원, 2,000원? 내가 내면 되잖아. 그깟 몇천 원이 아까워서 이러는 거야 지금? 그러자 이어지는 동서의 대답은 정말 황당했죠. 동서는 입을 셀룩거리며 비웃는 표정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제 귀에 똑똑히 들린 걸 보면 분명 혼잣말은 아니었죠. 아휴, 돈도 없는 년이 염치도 없네. 눈치 없게 혼자만 짬뽕. 지금 생각해도 정말 열받네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동서를 뒤로 확 미쳤습니다. 그리고 동서에게 이렇게 소리쳤죠. 뭐? 돈도 없는 년? 야, 내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그러자 다들 깜짝 놀라 일어나서 절 말렸어요. 그런데 동서는 거기에다 이렇게 받아치더군요. 모르긴 뭘 몰라. 끽해봤자 그 나이에 월급 200이나 받겠지 뭐. 그래가지고 모아둔 돈이나 있겠어? 참나. 윗사람이라고 봐줬더니만 완전히 기어오르네. 야, 너 사회에서 만나면 나한테 찍소리도 못했어. 알아? 저는 정말 화딱지가 나서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사회에서 만나면 찍소리 못할 게 누군데요. 저는 이제야 제 정체를 밝힐 순간이 왔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동선의 부부 모두를 찬찬히 바라본 후 심호흡을 크게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그리고 여보, 사실 제가 말 못한 게 있어요. 진작 얘기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도대체 무슨 일이고 무슨 사달이냐며 저에게 빨리 얘기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동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 뻔뻔한 년이 다니는 회사 말인데요. 엘리트만 뽑는다는 그 잘난 회사요. 그 회사가 바로 제 회사입니다. 그랬더니 동서가 코웃음 치며 이러더군요. 네 회사라고? 난 회사에서 너 본 적 없는데? 어디 뭐 우리 회사 건물 청소일 하는 거야? 저는 동서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동서를 확 쏘아 보였어요. 그러자 동서가 흠칫 놀라더군요. 저는 동서에게 다가가 다시 얘기했습니다. 야, 이 개같은 년아. 너 이해력이 딸리는구나. 그 회사가 내 회사라고. 내 회사. 무슨 말인지 몰라? 내가 거기 대표라고, 이 미친년아. 그러자 가족들 모두 벙쪄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남편은 저에게 그게 사실이냐며 장난치지 말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저는 단호한 표정을 지으며 남편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남편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동서는 그런 남편의 얼굴을 보더니 당황하는 것 같았죠. 그러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야, 네가 무슨 우리 회사 사장이야?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믿어주지. 우리 회사 직원이 몇 명인 줄은 알고 얘기하는 거니? 악을 쓰며 박박 우기는 동서의 모습을 보자 정말 가소로웠어요. 하긴 평소에 그렇게 무시하던 제가 지네 회사 대표라고 하니 그 말을 누가 쉽게 믿겠어요. 그래서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2년의 이름은 박지영. 입사일은 2018년 11월 5일, 현재 직급은 대리, 소속 부서는 수출입 지원팀 맞지? 너희 팀장 이름은 최승준이고 팀원은 너 포함 총 7명. 너 때문에 퇴사한 직원이 현재까지 총 5명. 이 정도면 됐니? 그러자 동서가 목부터 이마까지 전부 다 빨개져서는 절 노려봤어요. 씩씩대는 꼴이 꼭 못생긴 콧불소 같았습니다. 동서는 제 얘기를 듣고 저한테 악을 쓰며 소리 질렀어요. 야, 너 내 뒷조사까지 했냐? 어? 너 나한테 자격지심 있나 본데 내가 그렇게 부러우면 네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올라오던가. 이거 완전 미친년 아니야? 저는 아직까지도 현실을 부정하는 동서의 모습이 너무 웃겨서 그만 훗하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해줬어요. 자격지심은 내가 아니라 너한테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리고 너희 회사 직원이 몇 명인 줄 아냐고 했지? 당연히 알지. 내 회사인데 왜 모르겠어? 본 지사 다 합쳐서 총 인원은 156명, 네가 있는 인천지사는 29명.
아, 이제 한 명 빠질 예정이니까 28명이겠네. 바로 너 말이야. 제가 그렇게 말하자 동서는 미친 사람처럼 발악하기 시작했어요. 저 미친년이? 야, 너 가만 안 둬. 그런데 동서가 발광하자 남편과 시부모님이 나서서 동서를 말렸어요. 그동안 속여왔던 저에게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다들 제 눈치만 보더라고요. 심지어 시어머니는 본인 아들들에게 쟤 좀 어떻게 끌어내라고 했어요. 발까지 동동 구르시면서요. 정말 웃기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동안 동서가 절 무시하는 발언할 때마다 아무도 나서주지 않고 가만히 있더니 이제 제가 그 회사 대표라는 사실을 밝히고 나니 모두들 동서를 말리느라 혈안이 되더군요. 다들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돈 앞에 비굴해지는 모습이 참 그랬어요. 그렇게 동서는 지 남편 손에 이끌려 작은 방에 갇혀버리고 방 안에선 큰 소리로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부모님도 제게 이런 걸 보게 해서 미안하다며 나쁜 애 아니니 용서해주라 하셨죠. 저는 절대 그런 생각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태까지 동서 시집 오고 나서 4년간이나 무시당하고 산 세월이 있는데 그냥 넘어갈 순 없다고요. 그리고 저번에 동서가 회사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인 입으로 다 말해버린 데다가 근태까지 안 좋다고 하니 제 입장에선 저런 직원을 계속 데리고 갈 필요 없는 거죠. 제가 아무리 돈이 많다 한들 자선사업가도 아닌데 저런 사람에게 월급을 줄 의무는 없잖아요. 아무튼 그날은 그렇게 온 집안이 엉망이 되어 식사도 않고 다들 헤어졌어요. 남편은 집에 가는 동안 말이 없더군요. 전 남편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동안 속여서 미안하고 나 때문에 자존심 상해도 할 말 없다고요. 남편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저는 회사로 돌아가서 동서 문제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동서의 팀장을 다시 불러서 그간 동서가 회사 생활을 불성실하게 했던 증거들, 이를테면 근태 기록이나 업무 실적 등을 취합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조만간 직원을 교체할 예정이니 인사팀이 얘기해서 새로 직원을 뽑도록 지시했죠. 그런데 얼마 후 팀장의 보고에 따르면 동서가 먼저 당당하게 사직서를 냈다고 하더군요. 자기는 잘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그만두는 거라면서요. 저는 망설임 없이 사직서를 바로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동서의 자리를 바로 정리하도록 시켰죠. 그런데 정말 웃기는 일은 또 일어났어요. 며칠 후 기존에 친분이 좀 있던 동종업계 다른 회사 사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동서 이름을 대면서 이 사람에 대해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자기네 회사에 지원했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있는 그대로 사실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집안일은 얘기할 필요 없으니 근무 태도에 대한 것들만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고맙다고 도움 많이 됐다면서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 후로 그 회사에는 합격했냐고요? 아니요, 당연히 떨어졌죠. 그런 사람 받아줄 회사는 많지 않으니까요. 동서는 이렇게 직장도 잃고 개망신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에게 사과를 안 하고 있어요. 저한테만은 지기 싫은 자존심 때문일까요? 가족들이 모두 제 편을 들고 저에게 사과하라 하는데도 얼마나 똥꼬집인지 그것만은 못하겠다고 했다네요. 저야 뭐 상관없죠. 앞으로 상종할 일 없으니까요. 그깟 짬뽕 하나 때문에 이 사달을 만들다니. 사람이 참 적당히를 알아야 하는데 지 발등치가 찍은 거죠. 아무튼 그동안 가족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항상 불편했는데 이번 기회에 다 밝혀버려서 속은 정말 시원해요. 그나저나 시부모님이 요즘 따라 갑자기 저한테 잘해주시네요. 너무 속보이는데 모르는 척 해야 할까요? 세상에 돈이 다는 아니지만 돈으로 해결되는 게 많은 건 사실이네요. 제가 만약 회사 대표가 아니라 정말 평범한 회사원이었다면 동서에게 평생 무시당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래도 언젠가는 못 참고 들이받았겠지만 지금처럼 코를 납작하게 눌러줄 순 없었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여태까지 고생해서 회사를 이만큼 키워온 저에게 칭찬해주고 싶어요. 덕분에 이렇게 황당하고 웃긴 경험도 하고 말이에요. 아무튼 다음부턴 직원 뽑을 때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뽑아야겠어요. 동서 같은 직원이 또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만약 동서가 이 사연을 듣는다면 제발 마늘 먹고 사람 좀 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시죠? 그럼 전 이만 줄일게요.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